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과학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금요일의 과학터치 1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와! 아니, 오늘은 제가 평소에부터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는데 박수를 친 이유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교수님들을 뵈면서 처음으로 우리 여성 교수님이 나와주셔서 그런가요? 네. 괜히 또 마음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하기도 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강연을 해주실 우리 강연자 교수님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에 있는 박선영 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온실기체 관측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오랜 시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부의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거예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말 기대를 해주셔도 좋은 게 이 단순하게 과학에 대한 연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시고 특히 축하드릴 일이 있죠. 올해 6월에 정부에서 또 인정한 과학기술인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대단한 분이신 거 아시죠, 여러분? 댓글로도 인사와 또 궁금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40분 정도의 강연 후에 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좀 뭔가를 많이 드리는 강연인데요. 오늘 채팅창 상단에 보시면 방명록에서 우리 여러분들 짧은 방명록 남겨주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총 30분을 추첨을 해서 남겨주신 분들 중 맘스터치 기프티콘 또 선물로 드리니까요. 댓글과 함께 방명록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대화를 나누게 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 대기환경, 지구환경을 바꾸는 프레온 가스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과학적 지식이 높은 편은 아닌데 우리 보시는 시민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와, 프레온 가스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리고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 프레온 가스가 대기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하더라. 그리고 참 한 20년 정도 전에 이슈가 되었던 얘기인데 요즘에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시작이 될 강연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마구마구 풀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수님의 멋진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지구 환경을 바꾸는 대기의 프레온가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레온가스라고 하면 일부 학생들은 많이 나는 알고 있다 하실 거고 또 일부의 학생들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그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강연의 내용은 프레온가스란 무엇인가 부터 설명드리고 그리고 프레온가스가 우리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 과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해결해 나가는지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온가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프레온가스는 여기 우리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자식이 또 나와야 되네요. 일부의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17족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할로겐족이라고도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는 것이 플로우린이라는 F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기체로부터 원소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프레온가스란 우리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플로린이라고 하는 F랑 염소라고 하는 Cl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염소란 불소는 독립적으로는 굉장히 독성이 있는 기체이지만 탄소랑 결합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굵은 두께의 선은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화면 밖으로. 그리고 점점점은 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면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사면체가 됩니다. 여러분 악기의 보면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발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레온가스도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면서 자, 그런데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일상적인 환경에서 반응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도 없겠죠. 우리
피부를 자극한다든지 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도 불이 붙지 않는다, 인화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데 또 우리가 압력을 조절함에 따라서 기체도 됐다가 액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압을 높여서 캔에 채우면 이제 액체 형태로 있는데 압력을 줄여져 버리면 기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변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많은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아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높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얼른 생각하는 게 주변에 온도를 낮춰주겠다. 열을 빼앗아 오니까. 그러니까 냉매 같은 것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여러 가지 상변화와 관련돼서 냉매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캔에 액체로 채웠는데 여러분들이 압력을 줄여주면 스프레이처럼 밖으로 쭉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로졸 스프레이에도 쓸 수 있고, 그런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폼을 만들 때, 이렇게 부피가 큰 물체를 만들 때 안에 기체들을 채워서 이렇게 부풀리거든요. 그걸 블로잉 가스라고 하는데, 그럼 블로잉 가스로 우리가 이 프레온 가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건물의 단열재, 그 다음에 냉동 시설에도 열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단열재를 채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많은 단열재 안에 이 프레온 가스가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사용해 오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프레온 가스에 대해서 제가 방금 사용해 오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프레온 가스 얘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은 어디에 있냐? 성층권이라는 곳에 있어요. 우리가 지구의 대기 구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곳은 대류권이라고 부릅니다. 대류권, 말 그대로 대류가 일어나는 권역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왜 대류가 일어날까? 그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원래 따뜻한 공기는 가볍고 찬 공기도 무거워요. 그런데 지표가 열이 있어서 지표에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차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 가벼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무거운 공기는 위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류권인데 점점 온도가 대류권을 지나가면서 떨어지면 어느 순간이 되면 거의 모든 수증기는 얼어서 결정화돼서 구름으로 떨어질 수 있는 온도까지 떨어져요. 거기가 바로 우리 대류권에 마치 그 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실링이 있는 성층권의 시작이자 대류권의 끝단이 되는 겁니다. 그 높이가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적도 같은 경우에는 한 14km, 그 다음에 극지역은 한 8에서 10km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를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층권이면 성층이 돼 있는 권역이다. 성층이 돼 있다는 얘기는 찬 공기는 아래에 있고 따뜻한 공기는 위에 있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얌전하게 이제 공기층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층권에 왜 위로 갈수록 또 온도는 올라갈까? 그 원인이 바로 오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층권의 존재는 바로 오존층의 존재와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뭔가? 오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겁니다. 바로 산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소 원소가 3개가 있는 거. O3라고 하는 거죠. 오존층은 성층권 안에서도 이제 성층권이 시작된 지점에서 약 10에서 15km 더 올라가야 돼요.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25km의 성층권 위에 오존층이 자리하는데, 이 오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태양 에너지는 없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필요한 건데 지구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일부의 너무 강력한 에너지 부분은 우리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들이 육상에서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가시광선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자외선 영역이에요. 그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햇살이 너무 강할 때는 가시광선도 있지만 그 옆에 아주 물론 낮은 에너지에 상대적으로 자외선이지만 많이 세면 여러분 여기
그을러지고 차단제를 반드시 바르세요라고 하죠. 그처럼 자외선이 만약 오존층이 없어서 우리 지표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상 바다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육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진화에 있어서 이 오존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러면 우리 지구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이 오존층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존층의 얘기인데 과연 프레온가스와 오존층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길게 얘기하십니까? 자, 한번 볼게요.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두 명의 과학자입니다. 여기 몰리나랑 로랜드라고 하는 과학자 두 사람이 그러면 프레온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안정적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대륙권 내에서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딘가에 만들어진 물질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없어지나라고 살펴봤더니 대륙권에서 이렇게 잘 섞이고 있다가 대륙권과 성층권이 이렇게 교환이 될 때 궁극적으로는 프레온가스가 성층권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오존층까지 가죠. 그러면 오존층 높이에 가서는 자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이 프레온가스를 광분해시켜서 염소를 혼자 독립적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이 염소는 오존을 파괴하는 촉매 작용을 하는 거죠. 촉매는 뭐냐? 자신은 없어지지 않으면서 반응은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염소 원자 하나가 들어가면 무려 80만 개의 오존 분자가 분해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논문을 1974년에 발표를 했는데 하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계속 프레온가스를 만들면 오존층이 위협이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주로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스프레이 좋고 그다음에 냉매로도 쓰고 또한 우리 그 단열재 안에도 쓰고 다양하게 프레온가스를 썼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용과 함께 바로 공기 중으로 나가게 되는 헤어스프레이 같은 건 쓰지 말자라고 해서 사용을 이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헤어스프레이 캔의 형태로는 프레온가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니까 건물의 단열재, 냉장 시설의 단열재는 굉장히 그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프레온가스의 농도가 대기 중에서 계속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굉장히 극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프레온가스의 오존과의 연계를 1차적으로 우리 앞에 이제 그 화학자들이 성층권에서 있을 수 있는 촉매 반응을 제시했다면 여기 지구과학의 관측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오존층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준 관측 결과였습니다. 보면 이 관측이 시작된 것은 왼쪽에 한번 그 도표를 볼까요? 관측이 시작된 건 1957년이었어요. 그리고 매해 남극의 측면에서는 10월이 봄이죠. 봄에 이제 남극에 가서 이 전체 공기층 위에 총 오존의 양이 얼마인지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25년치 자료를 이렇게 축적을 합니다. 당시에 발표됐던 논문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 한 땀 한 땀의 귀중한 자료가 무려 25년치를 축적한 이후에 이런 멋진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여기 십자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오존의 총량이다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오존 양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특히 1970년 이후부터.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검은 점들은 바로 프레온가스의 농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프레온가스의 농도는 여기 두 번째 Y축에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값이 커지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농도가 높아진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서 농도라는 얘기를 내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농도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 공기의 총량에 대해서 프레온가스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를 얘기해 준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ppt라고 하는 거는 part per trillion 해서 10의 15승 1조입니다. 1조 개의 공기 분자를 여러분이 다 모아보면 그 중에서 한 100개, 200개가
프레온가스가 있다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굉장히 극미량으로 있는 겁니다. 극미량으로 있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성분이구나라고 느낄 텐데, 프레온가스의 농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오존층의 농도는 이렇게 급격히 감소합니다. 프레온가스의 농도가 100에서 200, 그러니까 뭐 트릴리언이 PPT니까 굉장히 작은 양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오존의 총량은 얼마나 바뀝니까? 300에서 200으로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결과가 1985년에 영국의 남극 탐험대에 의해서 관측 결과로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전 세계는 깜짝 놀라고 이 그 현상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남극의 오존 구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존 홀이라고.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걸 보고 바로 2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국제의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국제협약이죠. 우리가 성층권의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하고 약속을 합시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오존 파괴에 관여된 물질들, 대표적으로 프레온가스가 있고요. 아까 말했던 염소가 들어가 있는 모든 할로겐족 물질들은 일단 오존 파괴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와 함께 사실상 작지만 브롬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도 또한 촉매 현상을 만들어서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 물질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규제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지합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996년부터 지금 금지가 되는 것이고, 2010년부터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전면적으로 만들고 쓰는 거 금지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몬트리올 의정서가 나오고 공기 중에 있는 프레온가스 농도 볼까요? 이렇게 감소를 예쁘게 감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은 30주년이 돼요. 19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이 됐고 무려 이제 190여 개국이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전 세계에 있는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사인을 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30주년이 됐을 때 이 유엔에서는 굉장히 큰 홍보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과학자들이 2018년에 썼던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림이 조금 복잡합니다. 위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자, 프레온가스를 포함한 우리 오존을 파괴시킬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의 총 배출량이라고 하면 지표에서 이제 공기 중으로 나가는 양을 다 합했더니 여기 1996년 우리 그 선진국에서 금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쭉 계속 감소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프레온가스 양을 줄여 나갈 때 오존의 총량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를 우리가 이제 그 모델 시뮬레이션도 하고 관측도 해서 이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실선, 갈색 실선은 관측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색 실선은 모델이 이제 재현한 값인데 지금 현재 이 추세대로 우리가 프레온가스 등등을 잘 줄여 나가면 2050년쯤 되면 제일 먼저 오존 홀이 발견됐던 그 1980년대 최소한 그 수준까지 오존은 회복할 거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보면 우리는 이제 오존의 문제는 큰 문제는 해결을 했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잘 극복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이었죠. 미국의 해양기상국이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의 여러 그 지점에서 주요한 대기 성분들을 쭉 관측을 해오고 있는 큰 기관입니다. 우리 환경 변화를 야기시키는 건 사실 대기 중에 있는 여러 화학 성분들이죠. 그래서 화학 성분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데 전 지구적인 어떤 대표적인 값을 얻고 싶기 때문에 주로 어디서 관측을 하느냐 하면 알래스카, 그 다음에 뭐 하와이, 남태평양의 사모아섬, 아니면 남극 이런 데 있는 공기를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떠와서 이제 실험실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 많은 성분들 중에 이제 프레온가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아주 재밌는 결과를 보입니다. 이 그림도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대기 중 농도의 변화율이다 했어요. 변화율이다라는 얘기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어떤 그 사이에 얼마나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매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농도가 증가했으면 플러스일 거고 감소했으면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퍼센트로 이제 값을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1996년부터 배출이 줄었고 그럼 대기 중의 농도는 점점 감소를 하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빠르게 감소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2005년 지나고부터는 그 속도가 여전히 감소는 하는데 그 감소 속도가 약간 둔화되는 것 같은데 어라? 2012년, 13년부터는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마이너스라 감소는 하는데 감소의 속도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되는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고 과학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지구의 대기가 하나의 커다란 박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양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프레온가스죠. 프레온가스의 대기 중에 총 양이 1년 단위로 얼마나 변동했을까를 보려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의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뭐 그렇죠? 뭐 버스 카드 충전할 때도 5만 원을 여러분이 충전해 놓고 소모를 3만 원 하면 남은 거는 플러스 2만 원일 거예요. 그죠? 그 해에는 아니 뭐 그 주에는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레온가스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소모되는지는 아는 값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에 그 멀리나랑 로랜드 그 연구자가 성층권에 올라가서 분해가 되면서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오존을 뭐 파괴시키는 염소를 만들어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분해 기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없어지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관측을 해서 알고 있고 얼마나 변동하는지 연간, 그다음에 소모되는 양도 알아요. 그럼 배출되는 양을 계산할 수 있죠. 그 값이 바로 여기 왼편에 보이는 검은색 박스로 점점 표현돼 있어요. 매해 얼마나 배출이 됐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게 바로 감소가 하네요. 배출량이 우리 예측했던 것처럼. 그런데 또 2005년 이후부터는 배출량이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고 2013년부터는 아까 속도가 둔화됐던 그 시점부터는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상해요. 여기 배출되는 양이 어떻게 해서 생산량보다 이렇게 작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프레온가스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자마자 바로 공기 중으로 배출시키는 소위 말해서 배출성 사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열재 안에 이제 충진하는 기체로 써놓고 그걸 건물에 여러분이 설치를 합니다. 아니면 거대한 냉장 시설이라든지 작은 냉장고 안에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건물을 허물지 않는 이상 내부에서 계속 유출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이미 만들어진 프레온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양이다 해서 뱅크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양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과 생산이 금지된 거는 2010년부터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는 뭐 우리가 건물을 허물지 않는 이상 그리고 각자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를 버리지 않는 이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줄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듯 하다가 되려 증가했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엔에 보고된 양은 2010년부터 우리 없어요, 생산 안 해요 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증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어딘가에서 배출을 증가시킨 어떤 생산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오래된 뱅크에서 갑자기 뭔가를 배출을 했거나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환경단체예요. 영국의 EIA라고 해서 뭐 환경조사국이라고 하고 이런 NGO 단체가 중국에 들어갑니다. 왜 중국을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중국이 가장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앞에 우리 그 노아의 미국 해양기상국의 연구 결과에서 하와이에서 관측을 할 때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 값이 높게 올라가더라고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단열재 공장을 이제 스파잉해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프레온가스를 불법으로 쓰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바로 그 논문이 나온 그 해 12월에 발표를 해요. 그렇지만 이건 어차피 공식적인 과학 기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 주재 뉴욕타임즈 특파원이 이런 보도를 합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단열재 수요가 너무 급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탄소 저감을 하고 싶어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조금 쓰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건물들의 단열재 사용을 필수 요건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서 단열재 수요가 늘어나는데 단열재에 충진되는 대체 물질이 되는 것이 프레온가스는 금지됐으니까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물질로 HCFC141b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렵죠. 그냥 대체 물질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느낌에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고 만들기도 어렵고 그 말은 생산 비용이 높겠죠. 그런 단열재를 써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프레온가스는 안정적이고 만들기도 쉬워요. 탄소 하나에 이제 불소, 염소 3개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해서 쓰고 있습니다라는 보도도 또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 또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제주도의 관측소에서의 결과로 이 모든 것을 증명을 하는데 제주도에 고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독점 끝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의 관점에서 보면 태풍이 남쪽에서 불어올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그 수월봉이라는 곳에 위치한 것이 고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바람의 언덕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죠.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깨끗한 공기를 이제 관측을 하는 곳이지만 우리 전 그 동북아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깨끗한 공기를 관측하는 곳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아시아의 공기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자세히 좀 뷰를 볼까요?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수월봉이고 또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알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차기도입니다.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가시죠.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 올레길이 요 선을 따라서 쭉 가고 있으면 그 끝단에 절벽 끝에 여러분들이 공기를 시료를 채취하는 여기 탑이 있어요. 그 높이가 17m예요. 그리고 이제 절벽 높이까지 다 합하면 우리가 72m 해발 72m의 높은 곳에서 이제 공기를 계속 펌프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공기를 계속 빨아들여서 분석을 한다라는 거에서 여러분 느낌이 이거는 그러면 연속 관측이겠구나.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가능한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기를 타워에서 이제 우리가 쭉 빨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쭉쭉쭉쭉 분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까 여러분이 1조 개의 공기를 모으면 그 중에서 한 몇백 개, 100개, 200개 정도가 프레온가스인데 그냥 우리가 분석을 하면 너무 고도의 정밀도의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만큼 분석할 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하고 싶습니까? 농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나 산소처럼 많은 성분들은 다 빼고 우리가 알고 싶은 아주 미량 성분들만 이렇게 모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모을까요? 어떤 튜브처럼 생긴 트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온도를 굉장히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응결시켜버려요. 얼려버리는 겁니다. 물론 프레온가스만 얼리는 게 아니고 다양한 많은 성분들이 다 얼리죠. 그렇지만 질소나 산소처럼 대다수의 성분들은 대부분 어느 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농축을 한 2리터 정도의 공기를 농축을 시켜서 이렇게
뭐 이렇게 혼합물이 만들어져 있죠. 이 고체 덩어리를 그 다음에 서서히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승화점에 따라서 성분들이 기체 성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차례차례 나오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크로마토그래피랑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체를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에 넣어주면 예쁘게 하나씩 하나씩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측하고 싶은 성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 장비로 저희들은 50종의 온실 기체들, 그러니까 여기서 프레온 가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온실 기체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한 성분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느낌에 여러분 길이, 갈래가 여러 개 있죠. 이 기체들이 성분들별로 이제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 갈래들이. 그래서 이 기계를 가만히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마치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 뱀의 머리를 가진 메두사처럼 보인다 해서 이 장비의 이름을 우리는 메두사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만든 장비입니다. 그래서 메두사가 붙어 있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질량을 분석하는 것이다. 왜 질량을 분석합니까? 얼마의 프레온 가스가 있는지를 양을 정량화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시간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365일 24시간. 어떻게 그러면 가능하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자동화된 시스템이고 저희 원래 실험실은 이제 대구에 있고 관측소는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모든 장비들을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측 결과를 짜잔 보여드릴게요. 2008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도 변화입니다. 제주도 고산에서 우리가 관측한 프레온 가스의 농도 변화다. 농도라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PPT 단위고요.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점이 많습니다. 까만 점, 빨간 점. 자, 그 점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2시간에 한 번씩 측정한 값이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죠. 우리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의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까만색이고 빨간색이에요? 자, 까만색은 기본적으로 기본값이다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프레온 가스의 평균 최저 기본값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죠. 시기별로 그러면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 아, 감소하네요. 맞아요. 왜?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빨간 점은요. 그때 높은 농도를 보이는 소위 말해서 오염 공기계의 농도값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금지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2010년 이후에도 빨간 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뱅크가 크니까 뱅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 라고 이해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빨간 값들이 되려 2012년, 13년 이후로는 그 크기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커지고 횟수, 숫자도 많아져요. 빨간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상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어떤 거? 동북아시아 어딘가에서 배출이 이제 고농도의 배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바로 직접적인 증거가 이런 관측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관측소의 결과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초록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일랜드의 메이스헤드라는 관측소에서 관측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란색은 그 하늘색은 남반구의 호주 아래쪽 아주 깨끗한 섬이에요. 타스메니아라는 섬에 있는 케이프 그림이라는 관측소에서 관측한 값이에요. 1996년에 선진국에서 규제 시작하고부터 쭉 값들이 예쁘게 감소하죠. 그리고 이 쭈삣쭈삣 나온 높은 농도들도 그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소하는 기본값의 감소는 전 세계의 전체 트렌드랑 추세랑 같아요. 그거는 아주 우리가 관측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붉은색의 오염 농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크기가 커지고 있고가 분명한 겁니다. 다른 데도 한번 살펴볼까요? 관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의 관측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지점들을 사실상 자료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여기 아일랜드의 앞에서 보시는 아일랜드가 있고요. 미국의 이제 서해안, 그다음에 중미의 바베도스 섬, 사모아 섬, 아까 방금 봤던 호주의 타스메니아의 케이프 그림 모두 다 예쁘게 다 감소를 합니다. 단 한국의 제주도와
또 일본의 하테루마 섬, 타이완에서 약간 태평양 쪽에 있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는 그런 관측소가 되는 거죠. 거기도 값이 좀 살짝 높아요. 자, 그러면 어딘가에서 배출이 되고 있구나. 농도가 높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올까를 알아봐야 돼요. 과학자들은. 어디서 얼마나 나올까까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다시 차분차분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냥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전 지구적인 배출량이 얼마냐라는 걸 볼 때는 지구 전체의 대기를 하나의 박스로 봤습니다. 그래도 되죠.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가고가 이제 우주 밖으로 나가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떤 박스를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바운더리라고 하죠. 이제 경계를 우리가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만큼 공기가 퍼질지. 사실상 공기는 1년 안에는 전 지구적으로 다 섞이고 그다음에 일주일 안에는 방구를 다 섞습니다. 북방구는 북방구끼리, 남방구는 남방구끼리.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공기가 하나의 입자라고 상상을 하고 어떻게 퍼져 나와서 우리 고산에 도달했는지를 재현을 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바람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바람은 지점마다 다 관측을 해서 유속이, 풍속이 얼마다 이런 거 다 측정하죠. 그 자료를 다 모아서 우리가 50만 개의 공기 입자를 흩뿌렸을 때 이 공기 입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산까지 왔는지를 재현하는 그런 공기궤 이동의 발자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국가, 지역, 그걸 보통 위도별로 0.5 곱하기 0.5 크기의 아주 작은 그 격자를 만들고 거기에 얼마의 배출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처음 초기 값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기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고산에서는 얼마만큼의 농도 관측이 있을 거다라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겠죠. 지표에서 배출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조금 모르지만 개수를 해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기 이동 아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시도는 안 맞을 겁니다, 아마. 실질값과. 그렇지만 그걸 반복하죠. 계속 맞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역계산을 하는 겁니다. 공기 중에서 관측한 대기 농도를 재현하기 위해서 표층에서 얼마의 배출이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역추정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해냅니다. 물론 기준은 관측이에요. 관측이 없으면 이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값이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이 어떤 해에 나왔다라는 것까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다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등등은 변화가 없어요, 배출에. 그런데 오직 중국의 동부 지역만이 여기 보는 것처럼 값이 올라가네요. 원래는 한 6 정도였는데 우리가 기계그램이라고 해서 킬로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거의 2배까지 14, 15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2배 이상 어떨 때부터 2013년 이후부터 배출값이 증가했네요 라는 걸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 증가량은 앞서서 전 지구적으로 증가된 양의 약 한 60%까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다른 지역은 우리가 아직 모르죠. 우리 고산의 관측 자료로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민감도가 중국의 이제 동부 지역 9개의 이제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프로빈스라고 하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고된 양은 여기 있는 검은색 선이에요. 보고된 양보다 이만큼 추가 배출이 진행된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이 갑자기 어느 날 모든 냉장고와 모든 단열재, 프레온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단열재 건물을 무너뜨렸나? 만약 그런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2010년 이전에 생산된 모든 프레온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뱅크를 다 계산을 해보면 한 5만 4천 톤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배출된 값을 다 모아보면 5만 6천 톤이에요. 그럼 이 양을 아무리 극단적으로 설명해도 실제로 어딘가에서 불법적인 생산이 있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양이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 많은 국제사회에 그 염려를 만들어냈고, 그럼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를 이제 살펴봤더니
2013년 이후 14년에서 17년 지점에서 좀 더 색깔이 짙어지는 점이 이제 많이 배출된 지점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 붉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붉어지면 붉어질수록 플러스 값이고 증가한 값이고, 파란색은 이제 감소한 값인데, 보는 것처럼 중국의 이제 산둥성,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베이징을 포함하는 허베이성이 주요 배출 지역이었다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유엔에서 여러 가지 그 당사국,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에서 의견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어떤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결과가 어떻는지를 봤던 것이 이제 2021년에 저희 그룹에서 똑같이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최소한 2019년 말에는 2012년 수준까지는 배출값이 떨어졌다라는 게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아까 전체 증가량의,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예측지 못한 배출 증가량의 약 60%를 우리는 동북 중국에서 봤는데, 그럼 나머지는 하는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관측을 진행하는 지점은 여기 보이는 붉은색 점들이에요. 전 지구상의 규모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직 빠뜨리고 있는 그 지점들이 아주 많다라는 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측이 좀 더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많은 관측소에서의 어떤 전지구적인 규모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무리 짓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 이 시간까지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혹시 질문 중에서 이어지는 더 추가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멋진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과학 이야기들이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네. 알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알고 나면 또 정말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 같이 좀 뭔가를 바꿔 나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오늘 이 프레온가스에 대한 내용은 지금 기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미리 또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네. 실시간으로 댓글 질문들 계속해서 더 올려주시면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 거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채팅창 상단에 있는 방명록 남겨주시면 저희가 30분을 뽑아서 맘스터치 상품권 드리고, 또 댓글을 잘 써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댓글에 선정이 되시면 기프티콘도 또 보내드리니까 또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보내주셨던 내용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네. 프레온가스를 정말 좀 집중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디서 배출되고 있는지를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레온가스를 어떻게 하다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금가터 쪼아님께서 해주셨거든요. 네. 왜 하필 프레온가스여야만 했나? 저도 궁금하거든요. 예. 앞서도 이제 잠깐 그 장비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그 장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프레온가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할로겐 컴파운드들, 그러니까 뭐 브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염소, 불소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 탄소 화합물들을 분리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장비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왜 그러면 이러한 장비를 제주도 고산에 갖다 두고 관측을 했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저한테 하시는 걸로 이해하는데, 제주도 고산이라는 거는 앞서 그 우리 보여드린 것처럼 위치가 바로 그 경계가 북태평양과 그다음에 아시아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서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북태평양 공기를 받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대륙에서 오는 공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본값을 아주 잘 측정을 하면서 얼마만큼이 아시아 대륙에서 왔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위치에 있어요. 관측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인간 활동에 의해서 산업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낸 성분들의 관측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연구를 좀 집중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할로겐 성분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산업에 의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관측을 할까 해서 도입했던 것이 그 메두사 기반 관측 장비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지금 프레온 가스뿐만 아니라 사실상 굉장히 많은 가스들이 지금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있고 또 이어서 논문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프레온 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 대체로 얘기를 드리는 게, 프레온 가스를 우리가 이제 금지를 하면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대체 물질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체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너무나 강력한 온실 기체들이에요.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온난화의 효과가 1이라면 그거는 수십만, 수천만 크기로 온난화 효과를 만들어내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 물질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염려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존의 문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제주도 관측소의 역할이 그리고 중요도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고 들었고, 계속해서 사실은 연구하고 실험이 꼭 필요한 건데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 국민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정말 좋은 연구로 그럼요. 환경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니 근데 제가 우리 교수님 어떤 또 연구들을 하시나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 제주도의 연구소 관측소가 정말 중요한데 2016년도에 좀 큰일이 좀 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얘기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예.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예. 아까 그 우리 제주도 고산이 뭐냐 하면 별명이 바람의 언덕이었죠. 바람의 언덕인 이유가 이제 평소에도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어려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2016년도에 10월에 태풍 이름이 차바였습니다. 차바라는 태풍이 이제 왔는데, 그 당시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빌딩이 한 2, 3층 높이로 이제 파고가 올라가는 정도였고, 모든 그 차들은 이렇게 차곡차곡 포개져서 쌓여 있는 주차장에서 그 바람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한 크기였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강력한 태풍이 처음에 부딪힌 곳이 바로 제주도 구산이었고, 당시에 우리 관측소에 많은 장비들이 한꺼번에 다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타워가 있는, 지금 탑이 있는 그 아래쪽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중간으로 이동을 했고, 그때 이제 기상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감사드리고 우리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측 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절벽 끝을 우리 학생들이 거의 200m에 해당하는 하나의 큰 시료관을 깔았습니다. 지하로. 그런데 중간에 관이 연결되면 그 어떤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에 있는 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200m의 하나의 관을 쭉 땅 밑으로 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의 추억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힘들었지만 보람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좀 탄탄한 건물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기후 변화를 어떻게든 조금 지원시키기 위해서,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태풍을 이겨내고 이렇게 열심히 또 제주도에서 우리 교수님과 또 학생분들도 같이 하시죠. 그럼요. 네. 우리 학생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있어야지 연구가 계속되고 수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필요하고 관련 질문일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가우신 질문이실 것 같은데, 이연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교수님처럼 환경에 관련된 이런 연구를 하려면 어느 대학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 관심이 조금 생기셨나 봐요. 우리 아이도 좀 이런 도움되는 일에, 나라에 세계에 도움되는 일에 한번 좀 공부를 시켜볼까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좀 가면 좋을까요? 진로 부분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지구과학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체 관측입니다. 그러면 기체 관측은 분석을 기반으로 하겠죠. 기체 성분을. 그게 바다에 녹아 있는 기체건, 이렇게 대기에 있는 기체건, 아니면 성층권 위에 있는 기체건, 기체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그 대학원 과정에서 이런 지구과학 관련 분야의 진로를 선택을 하는 것도 좋고요. 학부 과정에서부터 또 좀 더 전지구적인 관점에서의 환경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게 보통은 이제 해양학, 그다음에 대기학, 지질학 등을 포함하는 우리 지구과학 학부로 돼 있는 학과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시스템과학부가 있고,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지구환경과학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지구과학 관련 분야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환경을 공부하는 다른 그 여러 학과들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 관련해서 많은 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연구를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통해서 지속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진로가 더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나는 물 안에 있는 지하수의 어떤 오염 문제를 보겠다, 아니면 공기 중에서의 우리 환경 변화를 살펴보겠다, 뭐 에어로졸 문제 관심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온실기체의 분석과 관측과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부에서 이런 지구과학 관련 분야에 공부하시면 이후에 연구를 지속하고 싶을 때 다양한 진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우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댓글로도 많이 올라오셨던 게 저도 좀 동참해보고 싶어요. 함께 더 나아지게 할 방법은 없나요? 해결책을 많이 생각하게 마련이잖아요. 네.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프레온가스 대체 물질이 있다라면 우리 한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생산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쌤쌤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떨까요? 프레온가스의 대체 물질이다라고 하면, 앞서도 잠깐 이제 강연 중에서 제가 길게는 설명 못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HCFC 141B 뭐 이름이 뭐 이렇게 길어요 그러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CFC라고 했던 것도 다 그 머리 글자를 따서 붙인 거죠. 그래서 탄소 C, 그다음에 클로라이드에서의 C, 그다음에 플로린 했을 때의 F,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HCFC라는 말은 뭐냐면 염소 하나를 떼서 수소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하기에 훨씬 더 반응성이 살짝 더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성층권에 도달할 확률이 줄고, 그러면 오존의 파괴의 영향 정도가 작다 해서 대체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느껴지겠지만 여전히 C, 클로라인에 해당하는 C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인 대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사실은 다 우리가 사용 금지를 해야 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HCFC 141B도 지금 대체로 되고 있지만, 대체 물질로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을 못한다.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느냐 하면,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빨리 없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성이 좋은데 안정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화성이 좀 높아지는 물질들도 탄소 화물 종류가 제한되고 있는데 약간의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대체 물질들의 안정적인 대체 물질들,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은 또 HFO라고 해서 탄소에 여러분 또 어려워지는데, 이중결합을 해서 탄소에 이제 다리를 두 개를 놔서 서로 연결시키면서 반응성을 높이고, 그 대신 또 상대적으로는 우리 그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고 무해한 걸로 찾아가는 이런 방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일단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우리 이현호님께서도 대체 물질도 우리 교수님 연구 좀 많이 해주세요. 아, 네. 라는 얘기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구의 대기를 지켜주시는 과학자님들이 계셔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우리 김중성님 외에 뭐 다양한 분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또 감사하다라고 이 한마디를 또 해주시는 게 이 과학 연구 지속에 또 큰 힘이 되잖아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칭찬 격려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진 우리 과학자분들이 하신 일도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분들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질문들과 또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에코머니님께서 교수님께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지구 온난화 진짜 큰 문제가 되는데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일을 저도 같이 하고 싶거든요. 좀 동참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프레온가스는 오존 파괴 물질이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온실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제 CO2보다는 훨씬 강력한 온실 기체이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대기 중에 양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보다는 온실기체로서 관심을 덜 두고 또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물질로 나오는 것들은 여전히 온실기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그다음에 국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이제 그 규제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고요. 일반 이제 그 우리 시민이나 일상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산화탄소 감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텀블러도 쓰시고 또 어떤 분리수거도 잘 하시고 하는 부분은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과학자들, 특히 환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자동차 사용에 의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사실은 가장 저감하기가 힘들고 또 내가 자동차는 열심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지는 않지만 텀블러를 열심히 쓰시는 분들 물론 훌륭하시고 중요한 부분이 기여이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산업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각 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규제 물질들이 사용에 있어서 중간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들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질문해 주신 분들 당첨자 일단 교수님과 함께 먼저 발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교수님이 직접 12회 질문 당첨자 5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와, 5명, 네. 5분. 금과 떠조아. 금과 터 좋아. 우리 금과 터에 그 아주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연호 선생님. 이현호님. 그다음에 쌤. 네, 쌤쌤님. 예. 그다음 김중성. 김중성님. 그다음에 에코머니 땡 분이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5분께는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드릴 텐데요.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직접 정보 보내주셔야 되시죠? 간단한 정보,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수님과 좀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아주 고난이도의 질문을 네. 해주실지는 몰랐는데 제 의외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이 짧은 강연이지만 여러분들과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지구 환경을 바꾸는 프레온 가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 여러분들 제가 질문도 정말 수준 높게 해주시고 같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강연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위에
너 프레온가스 요즘에도 되게 관심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알아? 이렇게 지인분들께 좀 이야기 많이 뭐 감소 해주시겠죠? 나누시고 하면 더 관심이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북대학교 박선영 교수님과 멋진 시간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도 좀 홍보를 할게요. 저희가 9월 2일 6시 30분 13번째 시간에는요. 빛으로 분자보기? 조금 저는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빛으로 분자보기 재밌을 것 같죠. 이 재밌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이상학 교수님께서 또 금가터 강연해 주십니다. 이 시간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금요일의 과학터치 이 불금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불금에 나가서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멋진 과학 이야기를 터치해 보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금가터 가족 여러분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